2번입니다. 은행과 은행 직원에 대해서 이런 행위를 했죠. 처음에 의뢰 운전면허증 제시, 그 다음에 개설 신청서 작성 제출. 이거는 그 법원 사무관인가? 작년 2023년에 그 2차로 나왔던 주제인데 그냥 1년 만에 또 나왔죠. 사문서 위조 변조. 아마 거기서는 휴대전화 대리점이었을 거예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 남의 이름으로 휴대폰 개설하려고 휴대전화 개설 신청서 그거 가입 신청서 그거 작성했던 건데, 예. 그때도 사문서 위조 변조였죠. 똑같은 지금 작성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 대해서 이런 행위들을 해가지고 계좌를 발급하게 한 게 은행에 대해서 업무 방해죄 성립하는지 이렇게까지 해주면 아마 논점 누락 없이 아마 다 들어갔을 겁니다. 판례 좀 하나씩 볼게요. 공문서 부정 행사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이거는 판례를 왜 가져왔냐면, 이거 지금 사안과 직접 관련 있는 판례는 아닌데, 지금 이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게 본래 사용 용도의 신분 확인 용이라고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어서 부정행사죄가 성립이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제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례. 여기 또 본인들이 이렇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라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판례 중에도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서는 이동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이때 신분증을 왜 내밀어요? 신분 확인하려고 신분증 확인하는 거잖아요. 은행도 마찬가지고 휴대전화 대리점도 마찬가지고. 남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했으면 이게 당연히 공문서 부정 행사가 돼야지 왜 이걸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례를 저기를 했는지. 자기네들도 판례 중간에 이렇게 신분 확인 용도로 하는 거라고 이렇게 했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판례여가지고 그냥 갖고 와봤어요. 그 지금 문제하고 해당 판례는 이거 2001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제3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지금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내밀었죠. 그 지갑에 들어있던 운전면허증,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수 의견. 운전면허증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자격증명. 운전면허증이니까 운전 1급 1종 보통, 2종 보통, 1종 소형, 2종 소형. 자격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운전면허증 자체로 신분증의 기능도 한다고, 동일인 증명 기능도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운전면허증에는 이런 게 적혀 있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진실성이 담보된다.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 갔을 때도 주민등록증 아니고 운전면허증 내밀어도 등본 뗄 수 있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 원칙적으로 신분증명서지만 운전면허증도 지금 또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 선거 투표하러 갔을 때도 그 주민등록증 내밀어도 되고 운전면허증 내밀어도 되죠. 실질적으로 그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증명 기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인감 뗄 때도 운전면허증 들고 가도 인감 뗄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 들고 가도 뗄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러고 있다. 결론은 운전면허증이 신분증명 기능을 한다. 여기도 나와 있죠. 금융기관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 확인이 인정되는 등 대등한 신분증으로서 대등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이걸 제시를 요구받고 은행이 제시를 요구한 거죠. 은행에서는 신분 확인을 해야 통장을 만들어 주니까요.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 부정 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판례 내용 써주면 됩니다. 네. 이거는 최신 판례가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업무 방해에 대한 내용이에요. 업무 방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 요건 등을 갖췄는데 이렇게 이제 심사를 해야죠. 그 계좌를 만들어줘도 되는 사람인지. 신청이 들어오면 신분 확인하고, 요새는 뭐 은행에서 계좌 만들기도 까다롭다면서요. 예. 이렇게 해서 위계의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아까 문제 제시문에 그렇게 나왔죠. 은행 담당자가 뭐 이렇게 추가적인 확인이나 그런 건 안 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판례인 걸 알려주고 이 내용을 쓰라고. 업무 방해죄도 그 문제되는 죄책은 다 논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이 업무 방해죄, 나 이 판례 알고 있다, 이 내용 숙지하고 있다, 이거를 그 채점자한테 알려줄 정도로 기재를 해주면 좋겠죠. 예. 이거 생각 못하고 시험장에서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문제에서 이걸 캐치를 못하면은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계좌 개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대놓고 이렇게 나오죠. 이 판례 가져온 거니까요.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뭐 진실 여부 확인할 수 있는 뭐 증빙 자료를 요구한 것도 없고 추가적인 확인 조치 없이 계좌를 이렇게 개설해 준 경우, 여기는 법인 명의지만 뭐 법인 명의든 개인 명의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계좌 개설은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불충분한 심사 요런 단어들 들어가주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 위계한 업무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문제와는 별도로 이제 여러 판례들 있죠. 이렇게 해서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치밀하게 막 그 자료를 조작해가지고 심사관이 충분히 심사를 했더라도 이거는 지금 불충분한 심사를 했던 거고, 근데 충분하게 심사를 했어도 이거는 가려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정교하고 막 그러게 위조를 하고 막 계획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그런 판례들도 있죠. 그 출입국 심사 뭐 저기 할 때 그 미국 같은 데 입국하려면은 인터뷰 하잖아요. 네. 그랬던 사례. 그 다음에 3번 갑의 무시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횡령죄라고 딱 집어줬죠. 네. 보이스피싱 공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이거 판례가 이렇게 좀 있죠. 이거 올해 법원지 9급에도 객관식에 나왔죠. 정답 지문으로 아마 나왔을걸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거 풀었었는데. 그래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이 통장 계좌 명의인이 이 보이스피싱에 제공이 되는지를 몰랐을 때는 이 통장을 제공한 사람은 사기죄 공범이 아니잖아요. 보이스피싱 요놈만 사기죄지, 통장을 그냥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줄 모르고 통장을 제공한 계좌 명의인은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피해자한테서 그 돈이 입금이 됐으면 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줄 의무가 있죠. 그때는 횡령죄가 발생하는데, 지금 이거는 둘 다 사기범이잖아요. 공범이잖아요. 그러면 사기범만 성립하고 횡령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끼리는 당연히 횡령죄 되지 않고요. 아까 이 사람이 이용되는 줄 몰랐던 계좌 명의인인 경우에도 요 보이스피싱범 요놈한테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보호같이 할 그게 신뢰가 아니니까, 형법상 보호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범한테는 어떤 경우든 횡령죄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돈을 입금한 그 보이스피싱의 피해자한테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느냐, 이게 갈라지는 거죠. 객관식에서도 그래서 많이 나오고요. 송금 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 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범 사기가 성립했다는 거예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에서 그 이후에 인출하는 거는 피해자에 대해서 따로 횡령죄 구성하지 않는다. 죄다 사기범이니까, 사기범으로 처벌하니까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하고 마찬가지다. 전환집 판결. 네, 위탁관계 있어야 되고, 위탁관계는 반드시 이런 뭐 계약으로 이루어질 필요 없고, 물론 계약으로 해도 되지만 보통은 그렇지만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치 다 성립한다. 사실상의 위탁관계만 있으면. 다만 보호가치 할 만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공부하면서 많이 당연히 봤던 판례고, 그냥 그대로 다 기억나는 대로 다 발라주면 됩니다. 송금 의뢰인이 저쩌고 취득한다. 네. 그러니까 계좌 명의인은 횡령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아닌 경우에 그러면 돈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줄 의무가 있다. 일단 판례고요. 지금 여기 사안 이번 문제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공부 차원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때 계좌 명의인이 사기범의 공범이라면, 그러면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사기죄가 성립하니까요. 네. 이런 거는 결론 틀리면 그냥 나가리죠. 네. 아까 맨 처음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수험생이 한번 너 공부한 거 이렇게 한번 형법 공부한 대로 한번 썰을 풀어봐, 이런 거는 조금 답이 틀려도 그냥 공부한 태가 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정답 틀리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막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거를 공부 안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가차없이 점수 쫙쫙 나가는 거죠. 결론 틀리면은. 한편 계좌 명의인의 인출 행위는 전기통신 범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말하는 거죠.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죠. 그 이유는 이렇게 쭉쭉쭉 하고 있죠. 뭐 사기범한테 기소시키는 결과가 돼서 옳지 않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다. 보호할 필요가 없다. 사기범을 왜 보호합니까? 그 뜻이죠. 그래서 이 계좌 명의인이 모르고 통장을 제공한 거든 아니면 그 보이스피싱범의 공범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그 보이스피싱범한테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